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제2회차 직업 심리학 기출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슨스가 제시한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특성 요인 이론,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특성 요인. 여기 특성이라는 것은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 요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성 요인이론은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 독특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인의 특성은 무엇할 수 있다? 측정 가능한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측정해서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잘 연결시키면은 어떤 직업적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측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측정한다는 건 뭐야? 심리 측정 도구, 심리 검사를 활용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도구다. 1번 한번 보면은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특성 요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2번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 맞죠? 3번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다소 인지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짝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특정해서 상담한다. 4번 보시면 인성과 동일한 직업 환경이 있다. 각 환경은 개인과 연결된 성격 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격 유형,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성격 유형, 그리고 어떤 직업적 환경. 이것을 설명하는 거에 포인트를 둔 이론은 어떤 이론이에요? 홀랜드 이론이죠. 물론 홀랜드 이론,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라는 것과 연결을 짓다면 커다란 범죄의 특성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큰 범죄에서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본다는 거. 원하는 특성이 있다는 직업에서 요인해. 근데 특성 요인의 기본 가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성 요인의 기본 가정을 보면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나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해서 직업적 연결하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근데 이 특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측정해서 파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번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자, 슈퍼는 5단계의 진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죠. 전생에 걸쳐서. 그래서 성장에서 출생에서 몇 세까지? 14세까지 성장기. 성장기 하위 단계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 성장기, 탐색기. 탐색기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 진로를 구체를 탐색하는 시기인데 15세부터 24세까지가 탐색기이다. 그래서 이때는 잠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잠정기, 그다음에 전환기, 그리고 시도해보는 시행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탐색기가 진짜 탐색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확립기, 탐색기 다음에 확립기는 탐색한 지 시행한 직업을 확보하는 것,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건데 25세부터 44세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했던 걸 한두 차례 수정해 볼 수도 있어요. 시행 안정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수정기, 비약기, 수정기, 진보기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확보한 위치를 잘 유지하는 45세부터 64세까지 유지기에는 하위 단계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기, 은퇴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쇠퇴한 거죠. 이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설계를 해보도록 하는 거에서 65세 이후 쇠퇴기,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류세, 성탐, 확류세 몇 번 있나요? 1번은 성장기, 확립기니까 아니고 2번은 탐색기부터 아니고 3번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3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어요.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직무 분석법, 직무 분석하는 방법, 직무 분석 방법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분석법, 최초 분석법과 비교 확인법, 그리고 데이컴 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는 데이컴법,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직무 분석 방법을 공부했는데 비교 확인법과 데이컴법을 제외하면 최초 분석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최초 분석 뭐냐, 자료도 별로 없고 전문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직무 분석하는 사람이 직접 작업 현장에 가서 종업원과의 면접을 통해서 하는 면접법, 아니면 종업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하는 설문지법, 질문지법이죠. 아니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종업원들을 수행했던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을 토대로 하는 결정적 사건법, 결정적 사건법. 아니면 가서 관찰하는 관찰법, 작업자에게 일지를 기록해 주세요 해서 부탁하는 작업일지법, 관찰하기 좀 부적합하면 녹화법도 쓸 수가 있고요. 실험법 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비교하기법, 이미 역사가 오래되고 가갖고 이제 면접하기 좀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만들어진 자료, 직무분석 되어 있는 거 비교하는 거. 데이컴법은 종업원, 상사, 직무부 전문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갖고 데이컴위원회에서 분류하는 거. 교육과정 만드는 방법에서 교과과정 만드는 방법이 나온 법이에요. 그러면은 직무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요소 비교법은 잘 쓰지 않았죠? 이제 면접법, 중요사건법, 질문지법 다 직무분석 방법,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에 해당한다? 최초 분석법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1번 요소 비교법은 뭐냐?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때 목적 자체가 이렇다고 했어요.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평가 및 개발하고 인력 보상을 한다고 그랬죠. 인력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근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직무 평가를 통해서 인력을 보상하는데, 이 직무 평가라는 것은 뭐냐? 직무를 평가하는 거니까 어떻게 각 직무가 갖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 각 직무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알아봐서 보상에 활용하겠죠. 그러면 직무 평가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서열을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요소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소 비교법은 직무 평가 방법이라고 했어요. 각 직무의 여러 요소들을 뽑아서 그 척도에 따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세한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요소 비교법을 하게 되면은 특수 직무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수 직무에 적합해서 활용될 수가 있지만은 대표 기준 설정하기가 좀 어렵다,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단점이 되는 것이 요소 비교법입니다. 직무 평가 방법입니다. 직무 평가 방법. 그러니까 23번이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님의 요구, 그리고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하들의 요구. 자, 어떻게 해요? 자, 사장님이 계시고 부하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있어요. 이쪽의 얘기, 이쪽의 얘기 서로 달라요. 어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 묻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팀장의 스트레스 원인은 뭐냐? 역할 갈등에 놓여 있어요. 역할 갈등에 놓여 있어요. 역할 갈등에 놓여 있는데 역할 갈등이라는 건 역할 전달자의 기대하고 역할 수행자의 기대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할 갈등에는 여기 1번 송신자 내 2번 개인 간 3번 개인 내 4번 송신자 간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 다 그것이 역할 갈등의 종류가 되는 거죠. 개인 간 역할 갈등, 개인 내 역할 갈등, 송신자 간 역할 갈등, 송신자 내 역할 갈등. 그러면 간은 2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할 때 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일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직업에서의 역할과 직업 외적의 역할 2개 충돌하는 거. 내는 어떻든 일? 신념 가치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 내는 내가 수행하는 일이 나의 가치 신념이 안 맞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송신자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송신자가 2명이에요. 주는 거 어떻게 하지? 중간관리자 이리심증 누구 말을 들어야겠지? 송신자네는 신념 다른 것들을 주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서는 보면 사장님의 요구하고 누구의 요구? 부하들의 요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겪고 있는 역할 갈등은 어떤 거다? 서로 다른 송신자가 주는 어떡하지? 여기에 놓여 있어요. 정답은 몇 번? 송신자 간 역할 갈등이에요. 2 사람의 요구가 서로 달라요. 어떡하지? 그죠? 25번 보겠습니다. 직업 선택 문제들 중에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볼게요.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2.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을 뜻한다. 3.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는데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한 직업을 선택한다. 4. 자신의 적성 수준에 선택하지만은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비현실적. 요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을 수행하는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데 요거 갖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라이티스가 제안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구분을 할 때 크라이티스는 3가지 변인을 고려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적응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결정성의 문제, 적응성의 문제, 결정성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실성의 문제를 고려했죠. 적응성의 문제, 결정성의 문제, 현실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적응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적응형, 부적응, 흥미, 적성에 맞는 걸 잘 찾은 유형이냐, 아니면 흥미, 적성에 맞는 걸 찾지 못한 유형이에요. 부적응형. 결정성의 문제에서는 흥미도 많고 적성도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다재, 다능형이냐, 아니면 흥미적성에 상관없이 그냥 잘 결정하지 못하는 유형이냐, 우유부단형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자,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게요. 크라이티스 이걸 나눌 때 주로 고민했던 것이 흥미라는 부분과 적성이라는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강압형 얘기를 하면요. 강압형은
적성은 있는데 그 부분에 흥미가 조금 부족해요. 재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비현실형이라는 것은 비현실은 흥미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불충족형도 나눴죠. 충족되지 않은 것은 불충족형은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의 적성수는 여기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적성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성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성 고려한 문제 관계없는 것은 1번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뭐예요? 우유부단.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결정성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번 자신의 적성 수준은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요? 비현실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흥미와 일치하지만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불충족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자신의 적성 수준의 선택을 해요. 근데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지 않아요. 강압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5번의 문제는 비현실성과 관계 있는 것, 그 관계 없는 것은 뭐다? 결정성에 관계돼서 구분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직업성 이론에서 나오지 않은 조직에서 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공정하게. 그래서 조직 공정성에 관한 법칙인데 조직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분배가 공정하냐, 나누는 것이 공정하냐, 분배 공정성, 그리고 절차가 공정하냐. 우리가 절차 공정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공정성, 상호작용이 공정하냐, 분배 절차, 상호작용 이런 것이 공정하느냐, 이렇게 그 형태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요. 공정성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은 분배 공정성, 지금은 이 문제가 뭐예요? 분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되려면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중에서 어떤 것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이냐면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줘서 무엇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배 공정성 1번 평등 분배, 2번 형평 분배, 3번 필요 분배, 4번 요구 분배 있는데 이 분배 공정성 형평성 있게 분배했느냐, 형평 분배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 분배 법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냐, 필요 분배 법칙, 그러니까 형평 분배 법칙, 평등 분배 법칙, 필요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평등 분배 법칙 있죠. 2번 형평, 그 다음에 3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형평 분배는 뭐냐? 이것이 사람들이 형평성 있다라는 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죠. 형평성 있게 너가 많이 기여했으면 거기에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형평 분배 법칙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지문은, 문제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럼 평등 분배 법칙은 뭐냐? 1번의 평등 부칙은 뭐냐? 평등하게 능력, 기여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평등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같은 특성에 구별하지 않고 성과나 보상을 받을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보상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한다는 것이 뭐다? 평등 분배 법칙이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배 법칙 공정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필요 분배 법칙이죠. 어떻게?
개인의 필요에 기초해서 분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더 설명드렸고요. 이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 자체는 26번의 정답은 뭐예요? 형평 분배 법칙. 한 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볼게요.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예요? 직업 지도 하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목적에 맞아야겠죠. 맞습니다. 2번.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효과가 뚜렷해야 된다는 건 참 좋은데 실시가 어려우면은 사용하기가 어때요? 힘들겠죠. 3번.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거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했더니 별로 안 좋더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4번. 활용할 프로그램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는 실용성, 경제성, 목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것이 부합하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무엇 할 때 다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가 어렵더라도 용이성도 좀 고려하면 좋겠죠. 용이성. 너무 어려우면은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점수 유형 중 그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이에요. 단순 직접. 그리고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보는 거, 규준이에요. 규준의 종류, 단순하고 직접적인 거. 규준인데 규준에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거. 우리가 규준의 종류에서는 집단 내 규준만 설명드리면 백분위 배웠고요. 개인의 위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알고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개인의 위치를 보는 표준 등급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적용하는 거 어떤 기술적 통계율로 쌓지도 않고 어떤 과목이든 어떤 연령이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백분위예요. 백분위. 100으로 가정한 집단 순위를 정하는 거. 그래서 이 아래로 몇 퍼센트가 차지했는지 해석할 수 있는 거. 100분위 점수 70이다 라면은 이 점수 아래로 몇 퍼센트? 70%가 있다라고 해서 개인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백분위다. 그랬어요. 백분위. 그러니까 점수 유형 중에서 그 의미가 모든 사람이 단순 직접 뭐예요? 백분위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원점수는 뭐예요? 원점수는 그냥 받은 점수에 의거점이 없어서 별로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수가 뭐다? 원점수죠. T점수, 표준점수의 종류예요. 표준점수, G점수와 T점수 일반적 표준점수 할 때 G점수부터 먼저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흥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한 이런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죠. 1번.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치라는 것은 갑작스러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학습함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질문 있죠.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되는 것이다. 맞죠? 3번.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됐다.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그것이 그 역할의 특이성과 관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4번 보시면은 문제는 되게 쉬워요.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 준이하죠. 네, 말씀드린 앞에까지. 그리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종업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후견인 제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경력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후견인 제도 있죠. 그 다음에 2번 직무순환, 다양한 직무를 순환해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뭐예요? 직무평가는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를 써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 그래서 앞서서 23번에서 이제 직무 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요소 비교법 뭐라고 했어요? 직무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종업원을 경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가치, 종업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평가해서 무엇하는 거다? 보상하기 위한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4번은 훈련 프로그램. 당연히 종업원 경력 개발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1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중 앨리스와 관련이 없는 것. 그래서 앨리스, REBT. 상담에서 앨리스, REBT, 레셔널, 이모셔널, 비헤이비얼 테라피. 앨리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른다?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어떤 갈등 스트레스 생기는 거죠. 인간은 인지적이기도 하고 정의적이기도 하고 행동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이 정서의 영향을 받고 이 정서는 인지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은 인지를 바꿔야지 행동도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앨리스와 관련이 없는 것 1번. 정서장애는 생활사건 자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신념을 갖느니, 어떠한 사고를 갖느냐가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서장애 생활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2번.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 현재에 초점을 두는 것.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3번 엮이는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한다. 4번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잘못된 생각, 비합리적 신념에서 나온다. 맞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 이거죠.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 미네소타 중요성 검사. 욕구, 가치 검사라고 돼. 욕구하고 가치를 알아보는 거. 성취, 보상, 지위,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 이런 데 가치. 욕구 이런 거 아는 거.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이건 누구예요? 로키스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연구로부터 나온 것이 MIQ다 그랬어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그래서 1번 특질 및 요인론적 접근을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2번 20개의 근로자 욕구를 측정한다. 3번 주 대상은 13세 이상의 남녀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4번 6개의 가치요인을 측정한다 그랬는데 요거 보시면요. TWA 누구 이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혹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과 관계돼서 적응 이론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그럼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특성 유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잘 맞으면 적응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의 조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이론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욕구와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이론 1번 특질 요인 접근을 배경으로 했다. 맞죠? 그리고 근로자 욕구를 측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개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 맞죠? 성취, 보상,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1번, 2번, 4번은 이제 맞아요. 그러면 3번이 왜 틀렸냐? 주 대상이 13세 이상의 남녀이다. 주 대상이 13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독해력을 필요로 하다 그랬는데 독해력은 초등학교 이상의 독해력 맞아요. 초등학교 수준의 독해력이 맞는데 왜 13세 이상에서 그러냐? 아직 13세 이상이면 13세, 14세, 15세, 13세 정도가 직업 가치라든가 직업 욕구라든가 이것이 잘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한테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치나 욕구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이론을 근거로 하는 MIQ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검사 도구 중에 하나이거든요. 욕구, 가치 알아보는 거, TWA와 관계된 거. 근데 청소년한테는 사용하기가 적합치 않다. 16세 이하에게는 좀 적합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MIQ, 미네소타 중요성 검사라고도 하고 미네소타 가치 검사라고도 하고 미네소타 욕구 검사 여기 나온 것처럼 욕구 중요도 검사라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를 알아보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어떤 이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이론 관계됐으니까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는 특성 요인론을 근거로 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직업 적응과 관련된 33번 볼게요. 33번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 그래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은 직업 환경이 내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느냐 그랬어요.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만족이냐 충족이냐 보는 거예요. 만족과 충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이 파란색이 아니고 하얀색 만족하니 이건 내적 지표라는 거예요. 내적 지표. 충족이라는 건 외적 지표예요. 그러니까는 내적 지표, 그러니까 직업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은 내적 지표. 그러니까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잘 채워주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뭐다? 만족. 충족됐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야. 만족이라는 것은 내적 충족됐다라 충족시킨다. 외적 퇴적. 내적 지표냐 외적 지표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 지표라고 했으니까 내적 지표 그러니까 만족과 관계되는 건데 한번 살펴보면 다시 보면은 1번 반응, 2번 만족, 3번 적응, 4번 충족이에요. 그럼 정답은 만족이에요. 만족, 내적 지표.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것이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 직업적 강화가 적절히로 좀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적 지표. 충족이라는 것은 내가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내가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능력이 어떠냐. 그러니까 외적 지표가 돼. 드러난 외적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내가 있으면 충족됐다라고 본다라는 거. 그래서 직업 적응 관련된 개념, 내적 지표, 만족, 외적 지표, 내가 이 능력을 바를 때 충족된다. 내가 그것을 만족하느냐, 내적인 거, 그것을 수행하면 충족하느냐, 외적 지표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직위 분석 질문지 PAQ,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질문지법 대표적으로 쓰는 거 직위니까 직위 분석 질문지이니까 어떠한 직업에도 어떠한 직무에도 직위가 있죠. 그래서 작업자 중심으로
분석하는 직무 분석 방법이고 질문지가 되어 있으니 표준화된 방법이에요. 매코믹 등에서 만들어진 거. 자, 그러면은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맞죠? 자, 2번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19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위 분석 질문지는 작업자, 직위니까 제가 좀 전에 작업자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직무 분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직무 수행에 요구된 인간 특성을 기술, 작업자 중심 기술하는 거. 그리고 직무 수행에 관한 6가지 범주를 제시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6가지 범주가 정보 입력, 정신 과정, 그 다음에 작업 결과 타인과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 요건 등의 6가지 범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직위 분석 질문지, Portion Analysis Questionnaire,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질문지 자체는 뭐예요? 표준화된 거죠. 표준화된 질문지로서 작업자 중심으로 하니까 어떤 직무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직위 분석 질문지이다.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35번. 홀랜드 유형학에 기초한 진로 관련 검사는 홀랜드 검사 관련인 거예요. 자, MBTI, 마이어-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자, MBTI는 누구 이론과 관계된 거다? 융이에요. MBTI는 누구랑 관계돼? 칼 융의 이론을 관계된 거죠. 마이어-브릭스가 융의 향성론에 근거, 융의 성격 유형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만들어낸 것이 MBTI입니다. 자, 스트롱 캠벨. 스트롱 진로 탐색. 이거는 홀랜드 이론과 관계된 검사입니다. 3번 다면적 인성 검사 MMPI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정신과적 진단을 목적으로 만든 성격 검사죠. 진단이 목적인 성격 검사예요. 홀랜드 이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진로 개발 검사 CDI 커리어 디벨롭먼트 인벤토리 누구 이론과 관계됐다? 슈퍼 이론과 관계됐죠. 진로 발달, 진로 개발 검사 있어요. 그러니까 홀랜드의 유형에 관계된 검사, 홀랜드 관계된 검사는 스트롱 검사. 이 스트롱 검사, 스트롱 캠벨 검사, 스트롱 검사. 그래서 결국 진로 탐색 검사했을 때 리아세 코드로 도출이 되죠. 홀랜드가 제시한 6가지 성격 유형으로 도출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 이런 것 등이 홀랜드 이론에 근거 있다. 36번. 다음은 심리 검사의 타당도 중에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인가 했어요.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인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이다. 논리적 타당도, 논리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냐 보는 내용 타당도에 해당하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 누구의 전문가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주관적 판단에서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논리적 타당도, 논리적인 타당도 혹은 교육과정 같은 데서 교과 타당도라고도 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해당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수량화되는 건 아니죠. 논리적 타당도, 교과 타당도. 구성 타당도는 뭐예요? 가설적인 구성 요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구성 타당도이고요. 2번 예언 타당도는 한 검사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 특성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지, 예측해 주는지 보는 증거 타당도의 한 종류이죠. 정답은 3번 내용 타당도이고요. 그러면 4번 동시 타당도도 결국 뭐예요?
동시타당도도 어떤 타당도의 종류이다? 준거 타당도의 종류이다. 준거 타당도, 좀 전에 했던 예언 타당도도 있고, 또 무슨 타당도? 동시 타당도 혹은 공인 타당도도 있죠. 예언 타당도는 미래 행동 특성을 예측해 보는 거라면, 동시 타당도는 한 검사가 타당한지를 이미 타당도가 공인된 검사와의 상관을 통해서 검증하는 타당도,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3번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이죠. 37번 직무 스트레스를 촉진하거나 완화하는 조절 변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직무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변인, 직무 스트레스 조절 요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 볼게요. 조절 변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외부에서 어떻게 조절해서 도와줄 것이냐, 그죠?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제냐, 단순한 거냐, 복잡한 거냐, 과제의 특성이 직무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죠.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제 특성, 그 다음에 역할에 관한 것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죠.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과 역할이 모호할 때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산업의 조직 문화가 어떠냐, 풍토, 조직 문화나 풍토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면,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직무 스트레스 조절해주는, 매개해주는 변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격 유형, A형 성격 유형이냐 아니야, A형 성격 유형이냐, 스트레스의 원인을 내 안으로 돌리냐 밖으로 돌리느냐는 통제 소재, 루터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 언어적 격려, 사회적 지원, 이런 것 등은 무엇이다?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변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무 스트레스를 촉진하거나 완화하는 조절 변수가 아니고, 조절 요인이 아닌 것은 1. AB형 성격, A형 성격 요인이 아니야. 통제 소재, 내적 통제자냐 외적 통제에 해당되죠. 사회적 지원도 언어적 격려가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이 되는데, 단조로운 직무, 반복적인 단조로운 직무, 이거는 뭐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심리검사에 대해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워크넷에서 이제 온라인 검사를 많이 하죠. 1번 직업 적성 검사, 흥미 검사 등 다양한 진로 심리 서비스,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참 좋죠. 2번 검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검사. 3번 상담 장면에서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활용하기 부족하면 워크넷에 그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올라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상담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검사입니다. 4번 검사를 치르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 점수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일관성 있게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 신뢰도죠. 얼마면 일관되게 나오느냐. 근데 상황 변수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대로 검사 실시 환경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몇인가 했어요. 우리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만 계수가 나오죠. 이런 건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그러니까 계수가 나오지 않아요. 예언 타당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뢰도라는 건 어떻게 해요?
점수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 그래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걸 보는 개념이 신뢰도이기 때문에 개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는 몇이냐 그랬어요. 100명의 학생들이 특정 심리 검사를 받고 한 달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하고 또 하죠.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동일한 검사를 일정 기간 후에 같은 대상에게 다시 한번 해서 그 점수 별량의 상관을 보는 거예요. 이 검사와 이 검사 상관을 통해서 얼마만큼 점수가 일관되게 나왔는지 보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이죠. 그런데 두 번의 검사에서 각 학생들의 점수가 동일했대요. 여기에서 나왔던 검사하고 재검사의 상관을 보는데 같은 점수가 나왔다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도 개수는 0에서 1까지 상관계수를 보고 0에서 1까지 보는데 항상 그 점수 최대치가 어떻다? 1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점수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다? 1이 나와요. 1. 근데 신뢰도 개수는 마이너스는 없어요. 우리가 신뢰도 개수 상관계수를 볼 때 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신뢰도 개수는 어디서? 마이너스는 없어요. 0에서 1까지 분포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왔던 점수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값이 같죠. 상관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0.5, 플러스 1, 1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 문제죠. 어떤 유형인가? 윌리엄슨의 분류는 어리석은 선택, 흥미적성, 불일치,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이죠. 자,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해요. 뭔가 동기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능력도 없는데 이런 거 선택하면 어떻게? 현명하지 않아요. 현명하지 않죠. 어리석죠. 정답 벌써 나왔어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요구하는 경우 이거 뭐예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내담자가 충분하지 않은 능력의 직업을 결정하는 거죠.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를 갖거나 목표에 맞지 않는 정성 혹은 진입이 어려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1번 직업 선택 확신 부족, 그것도 유형이죠.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않은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직업 무선택, 4번 흥미와 적성 모순, 이런 거 다 윌리엄슨이 말한 유형에 해당이 되지만 이 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선택이다? 어리석은 선택 유형이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차 직업심리학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